먼저 간단히 오늘 발표 흐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 취업 활동 스케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일본어를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취업 준비에 대한 제 생각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정 당시 기준에 저를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엔트리를 넣을 당시에는 만 24세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문과를 전공했었는데 2학년 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1년 동안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다가 복학 후에 3학년 2학기라는 어찌 보면 졸업 논문을 앞두기 직전인 시기에 공대로 전과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료를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일단 1년 동안 졸업 유예를 신청하고 2023년 7월 말부터 1년 동안 도쿄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중에 이제 일본에서 살아 보니까 '아 일본이랑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은데.'라고 느껴서 일본 취업에 흥미가 생겨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신졸 자격으로 내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간단히 제 취업 활동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말에 일본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로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도 못하는데 왜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왔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냥 진짜 취업 생각 없이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워킹 홀리데이를 오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일본어를 못했냐면 뭐 아리가또, 이라샤이마세 같은 표현을 알고 있었는데 고멘나사이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같이 쪼끔이라도 존댓말이 되면 아예 모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9월 달에 네이버 카페에서 "시부야에서 취업 관련 행사가 열린다. 참가하면 여러 기업의 설명회를 들을 수도 있고 현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혹은 직장인분들과 만날 수 있다."라는 글을 보고 처음으로 코렉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고 며칠 후에 코렉 스태프분께서 메일로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를 제안해 주셨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일본어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스팸 메일인 줄 알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감사하게도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참가비 유료 아닌가요?"라고 바로 의심하면서 물어볼 정도로 처음에는 코렉 프로그램에 대해서 쪼끔 무지하고 신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내정자 토크에서 발표를 하게 되니 정말 신기하고 그만큼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코렉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11 월부터 본격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자기 분석 자료, 이력서 첨삭, 모의 면접 등 코렉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취업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9 월부터 꾸준히 일본어를 공부한 덕에 12 월에 JLPT N2에 응시를 하고 합격을 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일본어에 자신감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쯤에 인제 본격적으로 회사에 엔트리를 넣고 전형을 보러 다니면서 4월 달에 최종적으로 내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했던 구체적인 취업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얻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일본 대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분들 혹은 CEO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직장인 행사 또 혹은 또 다른 취준생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일본 취업 오프라인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포렉이랑 그 일본의 마이나비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원데이 인턴십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면접이나 전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일단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회사더라도 1차 전형에 합격을 하면 무조건 다음 전형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엔지니어직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워킹 홀리데이 당시에 제가 알바하던 카페에서 진행한 인턴십에도 참가를 했는데요. 비록 저와 관련 없는 직종일지라도 일본인들과 함께 정장을 입고 엄숙한 전형에 임하는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건 물론이고 제가 어떤 전형에 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 전형을 경험해 보시고 '아 나는 코딩 테스트에는 강하지만 그룹 디스커션에는 약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다면 그다음에는 그룹 디스커션이었고 코딩 테스트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로 엔트리 범위를 좀 좁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범위를 좁힌 후에 저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거기서 배운 챗GPT를 이용해서 첨삭 및 면접 연습을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첫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했을 때 느꼈던 제 모습입니다. 당시에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해서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혼자 어색하게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일본어를 얼마나 할 수 있냐, 지금 진행 중인 대화를 이해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일본어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50%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분께서 말하시길 본인도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는 일본어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에서 만약에 너가 일을 하고 싶으면 몇 프로 알아듣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슨 말을 못 알아듣는지 정확히 알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정말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많은 자극을 얻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일본어를 공부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간절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일본어 공부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글을 쓰는 것보다도 단기간에 회화를 늘려야 되는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회화 위주의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무작정 드라마를 보는 거는 비추천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단어를 알아야지 드라마에서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고 더 빨리 귀가 트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중적으로 단어를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사진 아래쪽을 보시면은 제가 사용했던 어플리케이션이나 자료들인데요. 먼저 어휘 공부 같은 경우에 저는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회독 일본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하루에 100개씩 외웠습니다. 근데 이게 100개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정말 기초 단어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본인의 학습량에 맞춰 가지고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복습을 통해서 진도를 나갔는데요. 만약에 첫날에 100개를 외웠다. 그럼 둘째 날에는 첫날 외운 100개 플러스 새로운 단어 100개 해서 200개를 외우고 셋째 날에는 앞에 200개 플러스 100개 해서 300개를 공부하는 식으로 매일매일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이팝을 듣거나 이제 친구랑 대화를 하거나 길 지나다닐 때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무조건 바로 검색해서 팝하고 네이버 팝하고 단어장에 저장해 두고 계속 외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법에 많은 시간을 쏟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도 아기 때 한국어 처음 배울 때 문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물론 문법이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화할 때마다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아 이거는 무슨 동사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할 건 아니니까 일단은 입에 익히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문법만 빨리빨리 떼고 최대한 많은 단어와 예문을 접하다 보면 고급 문법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회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 공부는 주로 유튜브를 활용했는데요. 이 쉐도잉 일본어라는 채널로 리스닝과 쉐도잉을 연습을 했는데 이게 좋은 게 딱 한 달을 유료 구독을 하면 영상에 나오는 모든 자료를 PDF로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네 그 자료를 잘 이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텍스트를 보기 싫은 날에는 그냥 영상을 틀어 놓고 계속 일본어 환경에 저를 노출시켰습니다. 이 옆에 있는 매일 일본어도 문법 강의인데요. 책 보기 싫은 날에는 그냥 하루에 10분 정도만 틀어 놔도 꽤 많은 문법을 공부할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넷플릭스 스크립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 하우스라는 그 한국어로 치면 약간 솔로지옥 같은 느낌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진짜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일상 용어가 많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스크립트로 쉐도잉 연습을 하고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자 공부는 이제 일본어 단어를 공부할 때 옆에 한자도 같이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드라마를 보시거나 일본에 여행을 오시면 다 한자로 많이 써 있잖아요.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주 보이는 한자는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읽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한자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다. 그러면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한자 공부를 중점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본어가 익혀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자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필요해지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를 하고 단어를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드라마 대사를 따라한다든지 언어 교환 어플을 통해서 일본인이랑 전화를 한다든지 의식적으로 문장을 일본어로 생각을 한다든지 입 밖으로 일본어를 내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모든 문장을 다 머릿속으로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듣기는 워킹 홀리데이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 알바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급속도로 늘은 것도 있었고 일본어 실력이 솔직히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멘토분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유가 처음에는 제 실력이 부끄러워서 멘토분과 대화를 하는 게 꺼려지기도 했었는데 면담이 있는 날에는 미리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일본어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외웠어요. 근데 그걸 반복함으로써 어쨌든 일본어 장문, 그리고 일본어 단어 찾기, 그리고 스피킹 연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덕분에 일본어가 느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